펄벅 작가 단편소설 제목 신장로입니다. 1분 작품 감상 포인트입니다. 펄벅의 이 작품은 격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낡은 관습과 거침없이 밀려드는 새로운 문명이 충돌하는 찰나를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해낸 수작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붕괴와 새로운 공화국의 탄생이라는 묵직한 시대적 배경을 깔고 있지만 작가는 정치적 이념이나 거대 담론을 소리 높여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격변의 한가운데를 맨몸으로 통과해야만 했던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민중들의 일상에 돋보기를 들이댑니다. 오랜 세월대를 이어온 낡은 가게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상실감과 혼란, 그리고 세대 간에 엇갈리는 가치관의 차이가 이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 줄기입니다. 이 글을 읽기 전 시대의 도도한 흐름 앞에서 낡은 전통을 목숨처럼 끌어안으려 했던 과거의 세대와 파괴된 폐허 위에서 새로운 길을 닦으며 희망을 발견하는 젊은 세대의 대비에 주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 인물들이 겪는 내밀한 심리 변화를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깊은 공경과 먹먹한 감동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거센 비바람 속에서 과연 이 가족이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지 숨죽여 지켜보는 것이 가장 훌륭한 감상 포인트입니다. 소설을 시작합니다. 신장로 북문로와 황가 골목길이 교차하는 곳에 루체는 온수를 파는 가게를 하나 내고 있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이곳은 북문로 중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로서 한쪽 주단 상점에서는 귤빛 명주 깃발이 나부끼고 황가의 골목 쪽에는 다른 큰 명문가들이 숱하게 있었다. 어두컴컴한 점포 안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는 점원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차 심부름꾼에게 끓는 물을 사오게 하고는 차에 타 온종일 홀짝거렸다. 그런가 하면 서로의 집에서 점잖은 노름을 즐기는 골목 안의 부인들도 역시 더운 물을 사러 하루에도 수없이 루첸의 가게에 종들을 보냈다. 더운 물을 파는 것은 번창하는 장사였다. 딴은 지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루첸의 할아버지 시대,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직 임금이 살고 있었고, 바로 이 큰 길에 막다른 곳이 황태자의 유원지였던 시절에도 역시 번창한 장사였다. 루첸은 쌀자루에 가득 든 은화와 함께 이 가게를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 쌀자루는 루첸의 결혼으로 일단 텅 비었지만 이번에는 아들의 교육과 결혼 비용에 쓰기 위해 다시 점점 채워져 갔다. 그리고 지난번의 빈으로 지금은 5번째 쌀자루가 가득 차 있었고 루첸의 손자가 가게를 뛰어다녔다. 손자가 화덕에 걸려있는 커다란 구리솥을 신기하게 여겨 마구 다가가므로 노인은 겁에 질렸다. 할아버지가 아이였을 때는 하고 루첸은 적어도 하루 한 번쯤은 이 어린 손자를 나무라곤 했다. 누구도 결코 솥 옆으로는 뛰어다니지 않았다.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라. 그렇게 병아리처럼 뛰는 일은 없었단다. 이런 말을 들어도 손자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다. 아직 혀도 제대로 돌지 못할 만큼 어리지만 자기가 할아버지에게 귀염을 받고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으므로 여전히 화덕 근처를 쏘다니며 노인의 눈을 부릅뜨게 하였다. 할아버지에게 뒤에서 조그마한 위솥의 깃이 와락 잡혀 올려져 안방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에도 물론 손자는 익숙해 있었다. 나는 이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고 키가 후리후리한 아들에게 루첸이 말했다. 순종이란 것을 너는 언제 이 아이에게 가르칠 작정이냐. 루첸의 아들은 어느 관립 중학교의 4학년을 마친 후로는 줄곧 놀고 먹으며 불만을 품고 있는 젊은이였는데 지금 아버지에게서 이런 말을 듣고는 반은 골이 나서 어깨를 으쓱하고 대답하였다. 요즘엔 복종이란 것을 미덕으로 여기진 않아요. 루첸은 날카롭게 그를 흘끗 보았다. 평소에도 루첸은 이 아들을 온전한 게으름뱅이로 여기지는 않았다.
밤에 참대 침대의 방장 속에서 아내 곁에 누워 있을 때조차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때때로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는 별로 할 일이 없는걸요. 가게는 작겠다. 혼자서도 넉넉히 해나가거든요. 당신도 이젠 50살이에요. 은퇴하시고 가게를 그 애에게 맡기는 게 어떨까요? 그 편이 나아요. 그 애는 20살이나 됐다는 것이 제 먹을 걱정. 제 처자 먹일 걱정은 아예 안 한다오. 당신이 혼자서 도맡아 해버리시는 걸요. 저렇게 빈둥대고 있을 바에야 왜 당신은 학교에 보내셨죠? 루체는 두툼한 푸른 소미불을 밀어 던졌다. 은퇴 이야기가 나오면 늘 숨이 갑갑함을 느꼈다. 아이들에게 해마다 학업을 계속하게 한 것도 실은 가게를 혼자 도맡고 싶어서였다. 루체는 중얼거렸다. 저 큰 쪽솥은 내 맘에 들 만큼 윤이 난 적이 없어. 화덕의 재를 긁어내어 조금 적셔 구리솥에 바르고 그것이 마르면 하고 벌써 수없이 말해오지만 그 녀석이 들어먹어야지. 그 애가 한 대짜 당신이 만족하시지 않으니까 하고 아내가 말했다. 아내는 몹시 살이 찌고 덩치가 큰 여자라 몸에 덮은 이불이 언덕처럼 불룩한데 반해 깡마르고 왜소한 루첸의 이불은 눈에 띌 정도로 불룩하지 않았다. 내가 이르는 대로 하려고 들지 않는 거야. 하고 루첸은 음성을 높여서 말했다. 임자가 만족하지 않는 거라오. 아내는 조용하게 대답했다. 이 아내의 침착한 태도가 다른 어떠한 노여움보다도 그를 골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아 태어난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거친 삼실방장을 통하여 콩기름 남포등 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비치고 있었다. 루체는 아내의 졸린 듯한 눈과 두툼하고 무표정한 입술을 볼 수 있었다. 난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어. 루첸이 날카롭게 말하자 아내는 그럼요 하며 중얼거리고는 그것이 어쨌다는 거예요? 잡시다 했다. 루첸은 잠시 가쁘게 숨을 몰아쉬다가 몸을 눕혔다. 당신은 상점일은 아랑곳하지 않지. 이것이 노인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 이상의 엄숙한 비난을 그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들어 있는 것이다. 평화롭고 커다란 숨소리가 방장 속을 가득 채웠다. 이튿날 아침 무척 일찍 일어난 루체는 2개의 솥 속을 자기의 야윈 갈색 얼굴이 비칠 때까지 반지르르하게 닦았다. 아들이 일어날 때까지 비워두어 이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머슴이며 종들이 일찍부터 자기네 여주인들의 목욕물을 사러 오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물독에서 물을 퍼서 2개의 솥에 채우고 그 밑에 불을 지폈다. 물에 젖은 나무 뚜껑 밑에서는 쉽게 증기가 솟아올랐다. 그리고 아들이 푸른 무명옷의 단추를 절반 채우고 헝클어진 머리칼을 한 채 눈을 비비며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올 때쯤에는 벌써 3번이나 솥에 물을 팔아치운 뒤였다. 루체는 날카롭게 아들을 쏘아보았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일찍 일어나 솥을 닦고 불을 지폈지. 그래도 아버지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거든. 이 즈음은 혁명시대인걸요. 하고 젊은이는 가볍게 말했다. 루체는 코를 들이마시고는 그것을 땅바닥에 뱉었다. 현대는 불효자식 게으름뱅이의 시대지. 넌 아직 밥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앞으로 아이들은 어떻게 할 작정이지? 그러나 젊은이는 웃음을 띠고 느릿느릿 옷의 단추를 채우고는 제일 가까운 솥에 가서 새순물을 대야에 퍼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루첸의 얼굴은 떨렸다. 내가 이 가게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다 너 때문이다. 루첸은 마침내 그렇게 말했다. 이 장사를 네게 물려주고 네 다음에는 아이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다. 이 가게는 60년이나 계속되며 유명해졌다. 내 아버지의 생명도 내 생명도 너의 생명도 다 이 가게의 덕이지. 그리고
너의 자식의 생명도 이번엔 신장로가 생긴다는 말이 있더군요. 김이나는 수건을 물에서 건져짜고 얼굴을 닦으면서 아들이 말했다. 신장로에 대한 이야기는 루첸에게는 금시초문이었다. 그때 루첸은 이를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혁명이 이 도시에 들이닥치고 나서부터 아들은 늘 밖에 나돌아다녀 여러 가지 신기한 화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혁명이란 무엇인지 루첸에게는 딱히 알 길이 없었다. 장사가 도무지 경기가 안 좋고 커다란 상점들이 약탈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또한 단골 손님들이 속속상해로 피난해간 일도 확실히 있기는 했다. 그때는 동전 한 집마저 아끼는 가난뱅이에게 주석으로 된 주전자를 채워줄 정도로 장사가 신통치 않았다. 그때 사람들은 혁명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루첸도 걱정이 되고 속으로 혁명이란 것을 저주했던 것이다. 그러자 벼랑간 군인들이 도처에 나타나더니 마구 더운 물을 샀다. 루첸이 그 돈자루를 다시 채우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그리고 이것 역시 혁명이었다. 그는 어리벙벙하였으나 이제는 혁명을 저주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큰 상점들은 다시 문을 열고 이전의 단골 손님들도 돌아오고 군인들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세상은 옛날과 같게 되었다. 단지 물가가 비싸졌다는 것이 달랐는데 그래서 루첸은 물값도 올리고 마음을 놓았다. 어느 날 아침 루첸은 아들에게 말했다. 혁명이란 무언고? 너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느냐? 대단한 소동이었지. 다 끝났으니 기쁘구나. 아들은 말을 듣고 눈을 치뜨며 끝났다고요? 하고 되물었다. 또 시작이에요. 기다려보세요. 이제 여기가 수도가 되고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노인은 머리를 흔들며 변화? 큰 변화란 결코 없어. 황제건 임금이건 대통령이건 무엇이건 간에 사람은 차를 마시고 목욕을 하기 마련이니까 이건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나 이 신장로란? 아들이 그 말을 꺼낸 그날 세 번째 골목에서 오는 그 건방진 노비 계집이 루첸을 보고 입을 비축거리며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집 주인이 그러던데요. 넓이가 60자나 되는 신장로가 새로 생긴대요. 그러면 이 솥들은 어떻게 되죠? 루첸?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루첸의 팔은 더운 김을 쐬어 쭈글쭈글하고 시뻘겋게 되어 있었다. 열에도 거의 무감각하였다. 그러나 지금 노비 계집이 짓거리고 있는 동안에 그만 참대국자를 물속에 너무 깊이 박고 나서 루첸은 투덜거렸다. 손이 떨려 물을 조금 솥 가장자리에 엎질렀는데 그것이 붉게 타고 있는 석탄에 흘렀다. 석탄에서는 치익하고 소리가 났다. 루첸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불을 젓는 신용을 하였다. 건방진 노비 따위에 대꾸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계집이 돌아간 후 그녀가 임간의 노비이고 임가의 장남이 관리이니 신장로에 관한 말이 나와 씀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루첸은 좁은 가게의 거무스름한 벽돌벽을 일종의 두려움에 찬 눈으로 응시하였다. 벽은 연기와 습기로 꺼멓게 그을렸고 어렸을 적부터 보아온 금이 아직 있었다. 폭이 60척? 그러면 이 가게는 깡그리 헐리게 된다. 그렇다. 정부가 사들이지 못할 만큼의 비싼 값을 요구해야지 하고 루첸은 생각했다. 굉장한 값, 그리고 정부가 놀라 자빠질 만한 거액을 마음속에 어림하고서 그렇다. 1만 달러를 청구해야겠다. 고 중얼거렸다. 이렇게 생각하니 루첸은 유쾌해졌다. 이 12척 사방의 공간과 2개의 솥에 누가 1만 달러를 치르랴. 세상에 어디 그렇게 큰 돈이 있으랴. 1만 달러라면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名유한 공소의 궁전을 지은 액수가 아닌가. 루첸은 헤헤 웃고 아들에게는 전보다 더 관대하게 대했다. 그리고 신장로에 대한 것은 잊고
여전히 위험한 솥에서 손자를 지켜주었다. 만사가 이전과 다름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정오가 되기 전에 루체는 걸터앉아 쉬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언제나 5번만 물을 팔아버리고 이번에는 점심때의 손님들을 맞을 준비로 또 솥을 채우기 직전에 루첸에게는 자신의 차를 우려 마시는 버릇이 있었다. 이 시각은 아침 차 손님들은 이미 왔다 가고 점심때까지는 아직 일러서 잠시 여가를 즐길 수 있었다. 그래서 손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차를 조금 마시게 하고 손자가 두 손에 찻잔을 쥐고 심각하게 그 가장자리를 흘겨보며 차를 마시는 꼴을 미소를 띠며 바라보았다. 그러자 벼랑간 문가에서 칼등으로 툭툭 치는 것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루체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아이의 손이 닿지 못하게 차주전자를 옮겨 놓았다. 그리고 창가로 가서 약간 덤벙대면서 빗장을 뺐다. 거기에는 회색 무명 제복을 입은 한 사나이가 서 있었다. 무슨 청년 장교 같았는데 오만한 눈초리를 하고 있었으며 루첸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어서 오십시오. 청년 장교는 총을 들고 탄약대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루첸은 좀 겁이 나서 말했다. 그러나 청년 장교는 루첸의 말을 가로막으며 신장로가 대개 가게를 통과하오. 이름이 뭐죠? 하고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어 재빠르게 살펴보았다. 아로라고 하는군. 이 집은 30척만 헐게 됐소. 오늘부터 15일 안으로 가게를 철거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헐어버리겠소. 청년 장교는 되는 대로 서류를 접어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걸음을 돌려가 버렸다. 세 사람의 군인이 그 뒤를 따라 걸음을 맞추며 걷기 시작했다. 루체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침을 꿀꺽 삼켰으나 목은 말라 있었다.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한 군인이 호기심에 찬 측은하게 여기는 눈으로 흘끗 루첸을 되돌아보았다. 그 동정해주는 눈을 보자 루첸의 목을 막고 있던 것이 가셨다. 1만 달러 하고 그는 목신 소리로 청년 장교의 뒤에다 소리를 질렀다. 청년 장교는 우뚝 머너 빙글 돌아서 날카롭게 물었다. 뭐야? 저건? 이 상점의 값이 1만 달러입니다. 루체는 더듬더듬 말했다. 그러자 청년 장교가 냉큼 총을 잡았으므로 루체는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리고 문 뒤로 뛰어들어 그것을 닫았다. 그러나 청년 장교는 그대로 가지 않았다. 되돌아와서 느닷없이 총을 들이댔으므로 루체는 비틀거리다가 그만 아이와 부딪히고 말았다. 아이는 울기 시작했다. 아이가 태어난 이래 울기만 하면 반드시 루첸이 달려왔지만 지금은 그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청년 장교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저도 모르게 몇 번이고 되풀이했던 것이다. 1만 달러, 1만 달러. 청년 장교는 루첸을 한참 노려보다 말고 쌀쌀하게 웃으며 그럼 그건 새 서울에 대한 영감의 기부요. 하고 말하고는 큰 소리로 부하에게 호령을 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기부? 무슨 기부란 말인가? 아이는 땅바닥에 넘어져 울고 있었다. 언제나 누가 안아 일으켜 주므로 어디서 넘어지건 그대로 누워만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도 일으켜 주지 않았다. 루체는 거기 서서 문으로부터 청년 장교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의 고동이 빨라져서 호흡이 가쁠 지경이었다. 가게를 버리라니, 생명을 버리라니, 새 서울이란 무슨 소린가.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루체는 돌아서서 아이를 보더니 허둥지둥 하나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의자에 앉았다. 그렇다. 이 상점은 얘에게 물려주는 것이었다. 아무도
이것을 앗아갈 자는 없다. 분노가 솟구쳐 올라. 루체는 한숨 돌이킬 수 있었다. 분노가 공포를 몰아냈던 것이다. 가게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결단코. 머리 위에서 마지막 기왓장이 벗겨질 때까지 여기에 있을 테다. 루체는 아이를 다시 내려놓고 부랴부랴 서둘러서 솥에 물을 채우고 기운차게 불을 붙였다. 그러자 물은 1시간도 채 못 되어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나무 뚜껑을 들썩이게 했다. 그는 손님들에게는 극히 약삭빠르게 굴었는데 그 건방진 노비 계집이 얼굴을 붉히고 검정 눈을 아니 곱게 굴리면서 왔을 때 물의 양을 조금 줄여. 그녀가 아무리 지랄하든 주전자에 물을 채워주지 않았다. 이번에 신장로가 생겨 여기가 헐리면 참 시원하겠네요. 늙은 도둑놈 같으니 하고 그 이상은 도저히 더 물을 줄 것 같지 않다고 깨닫자 그녀는 욕설을 퍼부었다.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할 테다 하고 그는 그녀의 뒤에서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녀의 비웃는 웃음이 다시 들려오자 한 번 더 크게 신장로가 다 뭐야 하고 외치고 침을 탁 뱉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다. 신장로가 어쨌다고요? 하고 아들은 찻주전자가 아직 더운지 어떤지 손을 대어보면서 태평스럽게 물었다. 뭐냐 너는? 식사 때가 아니면 못 오느냐? 하고 루체는 말했다. 오늘은 또 어디 갔었느냐? 하지만 신장로는 정말인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미지근한 차를 찻주전자의 물부리에 입을 대고 마셨다. 사실이에요. 여기를 곧바로 통과하게 돼요. 이 가게는 30척 철거니까 뒤쪽에 두 침실이 절반밖에 남질 않아요. 루체는 못 믿겠다는 듯이 아들을 응시하였다. 그러자 와락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이 흐려졌다. 벌떡 손을 들어 아들이 쥐고 있는 찻주전자를 내리쳤다. 찻주전자는 땅바닥에 떨어져 세 조각이 났다. 넌 거기 서서. 루체는 똑똑지 않은 말로 중얼거렸다. 넌 거기 서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 아들의 놀란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고는 황급히 침실로 뛰어들어가 침대에 기어올라 방장을 내려버렸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서도 여전히 아들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아들이 태연한 얼굴로 조반을 먹고 있으려니까 루체는 눈살을 찌푸리고서 중얼거렸다. 그래, 네가 처먹고 네 아들이 처먹어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넌 아예 아랑곳 않는구나.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가 정말 헐 일이라고는 믿지 않았고 그 후 루체는 여전히 장사를 계속하였다. 청년 장교의 통고가 있은 지 10하루 만에 아내는 심상치 않게 놀란 얼굴로 그에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신장로가 생긴다더니 참말이군요. 거리를 내다보시면 알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아내는 그 커다란 얼굴에 이렇다 할 표정도 없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니 루첸 자신도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이 도로는 이전에는 좁고 구불구불한 데다가 바니시 칠한 나무며 알록달록한 명주 간판이 지저분하게 걸려 있어 사방이 어두컴컴하여 불과 몇 걸음 앞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뜻밖의 태양광선이 흘러들어 축축한 길바닥의 자갈을 비추고 있었다. 20척 앞까지는 간판이 모조리 자취를 감추고 사람들이 집을 헐고 있었다. 해묵은 벽돌이며 기왓장이 길가에 쌓여 있고 등에 광주리를 실은 당나귀 떼들이 그것들을 나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루첸이 이전에 만난 그 청년 장교가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그 뒤를 머리카락이 등 쪽에 흩어진 성난 여자들 넷이 따라가고 있었다. 욕설을 퍼붓고 울고불고하고 있었는데
루첸 귀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다.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집이 없어졌으니. 루첸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솥의 뒤에 있는 조그마한 나무 의자에 앉았는데 무릎이 와들와들 떨리고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어지러웠다. 길은 용서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손자가 안쪽 방에서 달려나와 그의 무릎에 기대었으나 루첸은 멍하니 바라다 볼 뿐. 그 무관심한 눈빛을 보고 아이는 까불까불 할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더니만 불쑥 시험 삼아 솥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다. 그러자 루첸이 이러한 때에 소리치지 않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었다는 막연한 생각이 마음을 번쩍 스쳐갔던 것이다. 되었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냐. 마침내는 너도 굶어 죽게 돼. 그 순간 문가에서 요란한 노크 소리가 나자 루첸은 가슴이 철렁했다. 온몸을 빳빳하게 긴장시키고 루첸은 가서 빗장을 열었다. 그것은 말쑥한 새 제복을 입은 장교였고 뒤에는 군인 셋이 서 있었다. 바로 조금 전에 그렇게도 호되게 욕을 먹은 사람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할 정도로 침착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려니까 문득 루첸은 자기가 몹시 나이 들어 차라리 죽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을 안으로 하고 장교가 입을 열었다. 이 가게는 철거돼야 해. 영감이 손수 뜯도록 해요. 그럼 재료는 자기 것이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몰수야. 그렇지만 돈은? 하고 루첸은 더듬으며 말했다. 돈? 손에 들고 있던 회초리로 번쩍번쩍 빛나는 장화를 탁탁 치면서 장교는 날카롭게 되풀이했다. 상점값이 1만 달러인데요. 용기를 내어 좀 더 확고한 말투로 루첸이 말했다. 그랬더니 장교는 날카롭게 웃고 돈은 없어 하고 뚜렷이 강철같이 차가운 소리로 대답했다. 영감은 이 집을 공화국에 선사하는 거요. 루첸은 미친 듯이 사방을 둘러보았다. 확실히 무슨 구제될 길은 있다. 확실히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루첸은 깨진 목소리로 소리쳐 호소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나는 강탈당하고 있어. 공화국에 강탈당하는 겁니다. 공화국이란 대관절 누구요? 공화국이 나랑 여편네랑 아이를 먹여준단 말이요? 루첸은 누가 옷을 가볍게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전날 루첸을 뒤돌아보던 그 군인이 재빠르게 귀띔을 해주었다. 이 장교의 비위를 건드려선 안 돼요. 큰일 나요. 장교는 큰 소리로 호령했다. 투덜거리지 마라. 영감. 어쨌든 영감 가게는 철거되는 거야. 앞으로 오는 새 시대에서는 더우물 파는 가게 따윈 필요 없어. 더우물은 수도에서 철철 쏟아져 나오게 돼. 루첸은 장교에게 대꾸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로 그때 자기 아들에게 뒤로 끌렸다. 아들은 노인 앞에 서서 장교를 향해 걱정스러운 듯 정중하게 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늙은이라서 혁명의 덕으로 새로운 밝은 세상이 된 줄을 모른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집은 꼭 뜯어버리겠습니다. 우리 소유물을 전부 나라에 바친다면 영광이 올시다. 장교의 얼굴에 뻘겋게 솟고 있던 분노의 표정이 사라졌다. 장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급히 가버렸다. 아까부터 이 광경을 보려고 모여든 호기심에 찬 바는 동정하는 듯한 군중을 향해 아들은 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그리고 문을 등지고 루첸과 마주섰다. 루첸은 아들이 이렇게 단호하고 의젓하게 행동하는 것을 일찍이 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우리가 모두 죽어도 좋습니까?
하고 아들은 비난조로 말했다. 이 가게 때문에 모두 죽으란 말입니까? 기왕 굶어 죽을 바에야 하고 루체는 아내의 맞은편에 탁자를 끼고 앉았다. 아내는 줄곧 울기만 하고 있었는데 별로 소리도 내지 않고 방해도 안 되었다. 그저 뺨을 타고 흐르는 굵은 눈물을 퍼런 위소소매로 닦고만 있었다. 전 일자리를 얻었어요 하고 아들이 말했다. 이번 도로공사의 인부감독이 되는 겁니다. 루체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아무런 희망도 솟구치지 않았다. 너마저 하고 중얼거렸다. 아들은 이마에 들이오는 머리카락을 부단히 뒤로 쓸어넘겼다. 아버지, 반대해도 소용없습니다. 정해진 걸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리에 큰 신장로가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가 왕래하고 전 언젠가 학교 다닐 때 외국 도해지의 도로를 그림에서 보았는데요. 큰 상점이 있고 거기에 자동차가 앞뒤로 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손수레며 인력거며 당나귀들이 서로 왁자지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길은 1000년 전에 생긴 길이잖아요. 우린 영영 새로운 길을 만들지 말란 법이 있나요? 자동차가 다 뭐냐? 하고 루체는 중얼거렸다. 자동차가 뻐기면서 길 가는 사람을 처마 미치며 골목으로 몰아넣으면서 극성스럽게 지나가는 것을. 루첸도 여러 주일 전부터 자주 보아온 터였다. 루첸은 딱 질색이었다. 우리들 조상들은 하고 루첸은 또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경멸하는 듯이 손가락을 퉁기며 조상들 하고 외쳤다. 저는 신장로가 생기는 바람에 한 달에 $50를 벌게 됐어요. 한 달에 $50? 루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런 큰 돈은 여태 본 적이 없었다. 루체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다. 아내도 울음을 그쳤다. 그런 큰 돈이 어디서 생긴다지? 하고 루체는 절반은 두려운 듯이 물었다. 새 정부가 내준다고 약속한 걸요? 아들은 흐뭇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난 검정 세틴 위솥을 하나 사련다. 어머니는 점점 얼굴을 환히 펴면서 말하고는 잠시 그 사려는 옷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윽고 목쉰 소리로 크게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루첸에게는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인 점포가 헐리게 되니 생각할수록 앞날에 희망을 가질 수 없을 성싶었다. 루첸은 온종일 불을 피우지도 않고 상점에 앉아 있었다. 큰 솥들은 80년 만에 처음으로 식어 있었다. 손님들이 더운 물을 사러 오면 루첸은 이렇게 말했다. 오지 않으셔도 될 텐데요. 수도가 통하게 된답니다. 그때까지 댁에서 끓이슈. 그 건방진 노비 계집은 루첸에게 앵두같이 빨갛고 조그만 혓바닥을 내밀어 보이는 것이었지만 루첸은 성도 내지 않고 무관심하게 머리만 설레설레 흔들 뿐이었다. 그 이튿날 아들이 물었다. 석공을 불러 집을 헐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음 전부 몰수당해요. 그러나 이것이 루첸의 비위를 건드려 놓았다. 천만에 하고 루첸은 소리 질렀다. 이왕 빼앗을 바에야 남김없이 앗아가라고 해. 이리하여 밖에서 파괴의 소리 가용벽돌이 떨어져 깨어지는 소리며 몇백 년 전에 세워진 제목들이 바야흐로 땅 위에 끌어내려지는 그 신음과 같은 소리며 자기와 같은 경우에 헐린 집을 둔 숱한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들으면서도 루체는 꼬박 나흘 동안이나 식사를 전폐하고 문마저 열지 않고 집안에 앉아 있었다. 15째가 되는 날 아침 문을 난폭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곧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다. 거기에는 10서너 사람의 장정들이 손에 곡괭이며 도끼를 들고 서 있었다. 루체는 그들과 마주 섰다. 내 가게를 헐러온 개로군. 내게는 아무 힘이 없어. 맘대로 하슈. 하고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장정들은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의 기색조차 없었다. 이렇게 그들은 벌써 몇백의 집이며 상점을 헐어온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자기 따위는 한갓 하찮은 늙은이여 다른 사람보다는 더 까다로운 존재에 불과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뚜렷이 깨달았다. 루첸의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은 그날 아침 이미 어느 친구의 집으로 옮겨갔다. 그들은 떠나갈 때 지금 루첸이 앉아있는 의자와 솥 2개만을 남기고는 다른 가재도구는 죄다 실어갔다. 그때 아들이 말했다. 같이 가세요. 아버지, 계실 때를 하나 마련했어요. 조그마한 집을 새 얻었어요. 월급을 조금 선불받았으니까요. 그러나 루첸은 완고하게 고개를 흔들고 그들이 떠나가도 여전히 앉아 있었다. 진흙으로 만든 화덕에는 2개의 큰 구리솥이 듬직하게 걸려 있었다. 일꾼 둘이 곡괭이로 헐고 있었다. 그 솥은 내 할아버지가 걸었는데 요즘은 어디 그런 솜씨 좋은 일꾼이 있으려고. 그 이상 더 말을 않고 있으려니까. 지붕에서는 기와장이 벗겨져 석가래 사이로 광선이 새어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 석가래도 다 뜯기고 루첸의 몸뚱이가 사방의 벽으로 둘러싸여 대낮의 햇살을 온몸에 맞으면서 앉아 있었다. 속이 어지럽고 아찔해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긴 오후를 내내 버티고 앉아. 저녁 때가 되어 사방의 벽돌과 기와장과 부러진 석가래가 산처럼 쌓이게 되어도 여전히 앉아 있었다. 2개의 솥이 댕그렁 폐허 속에 뒹굴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아무 말 않고 바라보고 갔다. 그래도 루첸은 앉아만 있었다. 날도 다 저물었을 때 드디어 아들이 와서 루첸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오시지 않으니까 아이가 먹질 않는군요. 하고 상냥하게 말했다. 그제야 루첸은 무척 늙은이같이 가까스로 일어나 아들의 손을 잡고 같이 갔다. 그들은 북문 바로 안쪽에 조그마한 지프로 지붕을 인 집을 거처로 삼았다. 주위에는 밭도 있었고 공터도 있었다. 루첸은 이날 이때까지 번화한 거리의 한복판에만 살아와서 주위의 한적함을 견딜 수가 없었다. 망망한 밭을 내다보니 참을 수 없는 심정이 들었다. 그래서 온종일 별로 생각하는 것도 없이 자기 부부의 좁은 침실에 처박혀 있었다. 이제는 일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오히려 갑자기 더 나이 들게 되었다. 월말이 되어 아들은 둥그런 은화로 $50를 가지고 와서 의기양양하게 모두에게 보였다. 상점 수입보다 나아요. 하고 아들은 외쳤다. 이제는 게으르거나 태평스럽지도 않았다. 말쑥한 회색 제복을 입고 단추도 단정하게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루첸은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 큰 솥에는 강물이 적어도 20갤런은 들곤 하였지. 루첸의 아내는 이 집에 들어서 다시 이전처럼 태평하였는데 어느 날 세틴의 새 옷을 널따란 가슴 앞에 펴보였다. 그러나 루첸은 아내를 찬찬히 보기만 하고 우리 어머니는 언젠가 회색 명주 위솥을 입으신 일이 있었지. 라고 침울하게 말하고는 다시 무슨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매일같이 앉아만 있어 머리가 갑자기 더 새어지고 주름 잡힌 얼굴은 이전 장사하던 무렵의 긴장이 풀려서 푸석해졌다. 원래는 늘 가늘고 미나라게 움직이던 눈도 지금은 노인에게 특유한 희미한 그늘을 띠게 했다. 잠시나마 때때로 심심파적이 되는 것은 손자뿐이었다. 루첸을 마침내 바깥으로 끌어낸 것은 이 아이였다. 그때까지는 점점 짧아지는 초겨울의 나날을 종일토록 앉아서 조그마한 창으로부터 밖을 내다보며 지내온 루첸이었다. 하루는 3차례의 식사로 구분되고 밤에는 잠도 잘 자지 못했다. 때로는 의자에 앉은 채로 책상에 머리를 박고 잘 때도 있었다.
일주일이나 내리던 비가 멈더니 추운 겨울로 접어들기 전에 가을의 막간 여흥이라고나 할까. 하루는 변덕스럽게 따뜻한 날이 찾아왔다. 해는 회색 구름 사이로 비스듬히 비쳐 지상의 풍경을 명랑하게 하였고, 축축한 땅에서는 훈훈한 온기가 오르는 것을 루체는 온 아침나절 느끼고 있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신선한 흙내와 습기가 솟아올랐다. 솥에 가득히 빗물을 모을 수 있었을 걸 하고 그는 습기를 맡으며 말했다. 옛날에는 빗물이 여간 비싼 값으로 팔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손자가 와서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밖으로 나가. 손자는 웃으며 외쳤다. 나가서 놀아. 루체는 마음이 약간 동했다. 아마 잠깐 밖에 나가보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천천히 일어나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몹시 따뜻하였다. 볕이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 같았다. 그는 간신히 허리를 펴고 가까이에 있는 집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잠깐 가서 새 소식이라도 들으려 했던 것이다. 세상 소문을 못 들은 지가 이미 오래였다. 아들은 종일 분주하고 여자로 말한다면 누가 여자와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손자는 연방조잘거렸고 공중에는 가을 벌레들이 떼지어 희미한 소리로 울고 있었다. 마치 거의 봄 같았다. 그는 잠옷 징계한 듯이 사방을 둘러보았다. 바로 여기가 어딜까? 저쪽에는 북문이 보인다. 저것은 가게가 있던 길이 끝나는 데다. 잠깐 가서 바라보자. 그 변한 광경에 자기는 견뎌낼까? 그는 좀 더 걸음을 재촉했다. 골목을 돌아서자. 눈앞에는 길이 환히 트여 있다. 길? 이게 뭔가? 도시의 중심을 꿰뚫고 일직선으로 뻗은 폭이 넓은 거대한 공간. 길 양쪽에 그가 잘 알고 있는 좁고 구불구불하고 컴컴한 길이며 골목이 여전히 있는데 그것들을 예리한 칼로 잘라버린 것처럼 곧바로 꿰뚫고 있다. 신장로다. 루체는 신장로를 바라보고는 불쑥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정말 거대하다. 이렇게 큰 길을 가지고 대관절 어쩌자는 것일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난쟁이 같았다. 개미 같았다. 온 세계의 사람이 이 길을 왕래하여도 서로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길가에는 루첸처럼 기가 죽어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심각한 표정이 루첸의 주의를 끌었다. 당신도 여기서 사셨소? 하고 루첸은 바로 옆에 서 있는 야윈 얼굴을 한 남자에게 넌지시 물었다. 그 사람은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 집은 내 전 재산이었소. 명조시대에 지은 건데 방이 10개나 있었지요. 지금은 오막살이에 살고 있지만 정말 그 집밖엔 없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라곤. 난 방을 새 놓았었다오. 루체는 끄덕였다. 난 상점을 가지고 있었지요. 더운물 가게 말입니다. 루체는 가까스로 이렇게 말했으나 실은 더 말하고 싶었다. 바로 커다란 구리솥이 2개 있었지요. 라는 말이 혀끝까지 나왔지만 상대방은 들으려고도 않고 거기 서서 커다란 신장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가 가까이 오는가 했더니 그것은 아들이었다. 아들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달려와서 아버님 하고 불렀다. 그러고는 아버님, 이 신장로가 어떻습니까? 했다. 루첸의 입술은 떨렸다. 웃고 싶은, 울고 싶은 자기를 느끼면서 마치 굉장한 폭풍우가 시내를 휩쓸고 지나간 것 같구나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웃기만 하고 열심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보세요. 아버님, 여기는 제가 했어요. 보세요. 저 양쪽에는 인도가 생기고 한복판은 전찻길.
그 양쪽의 넓은 자리는 여러 가지 차들이 다니는 차도랍니다. 못 다니는 것이 없어요. 온 세상 사람이 이 길을 걷기도 타기도 하며 다니는 거예요. 새 서울을 뚫는 신장로를. 누군가가 아들을 불렀다. 아들은 바쁜 듯이 그쪽으로 갔다. 신장로를 바라보면서 루체는 여전히 서 있었다. 무한히 넓게 신장로는 자기의 양편에 펼쳐져 있다. 무한히 길게 신장로는 저쪽으로 뻗어 있다.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 하고 그는 자신에게 엄숙하게 물어보았다. 이렇게 넓고 꼿꼿하게 뻗은 것은 여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멀리 시선이 미치는 한 어디까지나, 그 어디까지나 길은 놀랍고 웅대하게 새롭게 뻗어 있다. 그렇다. 여기에 하나의 사실이 있다. 황제마저 이러한 길을 만든 적이 없다. 루체는 곁에 손자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이 아이도 신장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리라 하고 상상하였다. 젊은 사람들은 항상 사물을 태연히 받아들인다. 이를테면 아들이 그 상점의 철거를 승낙했듯이 루체는 이때 비로소 강탈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상점을 생각했다. 그 대신 이런 질문이 솟구쳤다. 자기 아들을 재구시를 하는 한 인간으로 만든 것은 신장로의 덕이 아닐까? 자기가 그 상점에 열중했던 것처럼 아들은 이 길에 열중했던 것이다. 라고 루체는 깨달았다. 그리고 아이와 나란히 서서 자기를 잃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하였다. 이 혁명, 이 신장로, 그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갈 것인가? 심층 해설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어두컴컴한 북문로의 골목길에서 끓는 물을 파는 노인 루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영원 불멸할 것만 같은 오랜 전통의 상징처럼 다가옵니다. 황제가 지배하던 시절부터 공화국의 깃발이 나부끼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권력자는 수없이 바뀌었으나 사람들은 변함없이 차를 마시고 목욕을 해야 했기에 루첸의 구리솥은 언제나 뜨거운 김을 뿜어내며 끓어올랐습니다. 그에게 있어 가게 중앙에 자리 잡은 커다란 두 개의 솥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핏줄의 증명이자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은하가 가득 찬 쌀자루를 바라보며 손자에게 물려줄 미래를 꿈꾸는 루첸의 소박한 자부심은 우리네 아버지들이 묵묵히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롭고 견고해 보이던 그의 세계에 신장로라는 이름의 거대한 시대적 파도가 들이닥치면서 소설은 일상을 뒤흔드는 거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독자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작품의 전반부에 묘사되는 루첸과 그의 아들의 갈등은 단순한 부자 간의 말다툼을 넘어 저물어가는 과거와 다가오는 미래의 필연적인 충돌을 은유합니다. 평생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솥을 닦고 불을 지피는 숭고한 노동의 반복 속에서 살아온 루첸에게 혁명시대를 운운하며 빈둥거리는 아들의 모습은 불안과 불만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종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아들의 당돌한 대꾸는 이미 가족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루첸은 자신이 믿어온 세계의 견고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황제에서 대통령으로 바뀔지언정 더운 물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굳은 믿음은 역설적으로 다가올 비극의 충격을 더욱 배가시키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낡은 벽돌의 금조차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루첸의 모습에서는 맹목적일 만큼 순진한 소시민의 애환이 묻어나 독자의 가슴을 아리게 만듭니다. 평화로운 정오의 여유를 깨뜨리며 들이닥친 군인들의 모습은 폭력적이고도 일방적인 시대의 폭압을 상징합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밀어버리고 넓이가 예순자나 되는 신장로를 뚫겠다는 선언은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근대적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생을 바쳐 일군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철거당해야 하는 루첸의 처절한 저항은 눈물겹도록 안타깝습니다.
가게의 가치를 $10,000라는 허황된 금액으로 매기며 헛된 희망에 매달리는 그의 모습은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평생 처음 겪어보는 강압적인 상황 속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손자의 소리조차 듣지 못할 만큼 공포에 질려 $10,000를 부르짖는 노인의 절규는 문명의 진보라는 미명 아래 무참히 짓밟히는 소외된 자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새 서울을 위한 기부라는 장교의 차가운 비웃음은 국가의 발전이 곧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절정부는 철거 작업이 시작되는 무렵부터 폐허가 된 가게에 홀로 앉아있는 루첸의 처절한 침묵을 통해 극한의 슬픔을 그려냅니다. 지붕의 기와장이 벗겨지고 수백 년 된 석가래가 뜯겨나가며 어둡고 아늑했던 가게 안으로 대낮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은 대단히 문학적이고 상징적입니다. 외부의 변화로부터 루첸을 보호해주던 안전한 껍데기가 파괴되고 낯설고 폭력적인 근대의 빛이 그의 벌거벗은 삶을 무자비하게 비추는 이 순간, 루첸은 마치 세상의 끝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극도의 허무함을 경험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폐허 속에 나뒹구는 구리솥 곁을 지키는 늙은 아버지의 뒷모습은 하나의 시대가 어떻게 저물어가고 어떻게 무덤 속으로 가라앉는지를 보여주는 처연하고도 숭고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낯선 변두리로 쫓겨난 후 루첸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쇠락의 과정은 일터를 상실한 인간의 존재론적 위기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매일 아침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며 생명력을 확인하던 그에게 무의도식의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죽음에 불과했습니다. 망망한 밭을 바라보며 견딜 수 없는 고독을 느끼고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그의 모습은 평생을 바쳐온 노동과 공간이 한 인간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었는지를 가슴 저리게 증명합니다. 반면 무기력하게 방황하던 아들이 신장로 건설공사의 감독이 되어 새로운 시대의 활력을 얻고 자랑스럽게 돈을 벌어오는 모습은 몹시 대조적입니다. 전통의 파괴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종말을 의미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역사의 잔인하고도 명백한 이중성을 작가는 예리하게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소설의 결말부는 닫혀있던 루첸의 마음이 어떻게 다시 세상과 화해의 작은 틈새를 내는지를 놀라운 감동으로 빚어냅니다. 초겨울의 기습적인 따뜻한 햇살에 이끌려 손자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나온 노인은 마침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왔던 골목길을 무참히 베어버린 신장로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듯 거대하고 낯선 그 길 위에서 그는 처음으로 공포를 넘어선 경외감을 느낍니다. 좁은 우물 안에서 온수를 파는데 만족했던 그의 시선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딪히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무한히 뻗은 길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루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 거대한 길 한가운데서 주도적으로 일하며 땀 흘리는 아들의 늠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루첸은 비로소 강탈당했다는 억울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철거의 진짜 의미를 찬찬히 되새겨보게 됩니다. 자신의 가게가 파괴된 자리에 들어선 신장로가 무능했던 아들을 재구실을 하는 온전한 한 인간으로 성장시켰음을 깨달으면서 아버지의 깊은 마음속에는 옅은 위안과 숭고한 체념이 자리 잡습니다. 자기가 끓는 물을 담은 솥에 평생을 바치고 열중했던 것처럼 아들 역시 저 곧게 뻗은 새로운 길에 열중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대목은 세대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사랑과 이해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이 소설의 가장 아름다운 해설입니다. 혁명과 신장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갈 것인가? 라는 루첸의 마지막 내면의 질문은 단순한 체념을 넘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 섞인 기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실이라는 깊은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열린 거대한 길을 응시하는 한 늙은 아버지의 뒷모습은 맹렬한 파괴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시 피어나는 인간 생명력의 위대함을 웅변하며 우리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긴 여운을 남깁니다.
심리학적 분석입니다. 펄벅의 소설 웍신장로는 표면적으로는 근대화라는 거대한 역사적 파도 앞에 놓인 전통사회의 붕괴를 다루고 있지만 심층적으로는 자아의 붕괴와 재건, 그리고 세대 간의 심리적 단절과 투사, 트라우마의 수용 과정을 밀도 있게 그려낸 탁월한 심리 보고서입니다. 주인공 루첸과 그의 아들, 그리고 아내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이 겪는 내면의 격동은 단순한 시대적 갈등을 넘어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대상을 상실했을 때 겪는 원초적인 불안과 방어 기제,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의미를 통합해내는 개성화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루첸에게 있어 온수를 파는 가게와 커다란 구리솥이 지니는 대상관계 이론적 의미입니다. 심리학에서 대상이란 한 개인이 감정적인 에너지를 쏟고 애착을 형성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뜻합니다. 루첸에게 이 가게와 솥은 단순한 생계수단이나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 공간은 루첸의 자아가 닷을 내리고 있는 유일한 세계이자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가 매일 아침 자신의 야윈 얼굴이 비칠 때까지 솥을 반지르르하게 닦는 행위는 단순히 장사를 준비하는 물리적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확인하고 세상과의 경계를 견고히 다지는 일종의 강박적이고 제의적인 방어기제입니다. 솥의 윤기는 곧 그의 내면의 질서이며 끓어오르는 더운 물은 그가 세상에 통제력을 행사하고 생명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심리적 우월감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 공간이 헐린다는 것은 그에게 단순한 재산의 손실이 아니라 자아 구조 전체가 붕괴되는 치명적인 심리적 거세 위협이자 존재론적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이러한 루첸의 폐쇄적이고 견고한 세계관은 그의 아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냅니다. 루첸의 아들은 전통의 권위가 힘을 잃어가는 과도기적 시대상을 체화한 인물로 초기에는 무기력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아들의 초기 무기력함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사회적 무대가 부재한 데서 오는 열등감의 발현입니다. 아버지가 지배하는 좁은 가게와 과거의 질서 속에서는 아들의 심리적 에너지가 뻗어나갈 공간이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솥 닦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조상과 순종을 강조하는 아버지의 말에 어깨를 으쓱하며 요즘엔 복종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반항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억압적인 초자아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독립된 자아를 확립하려는 무의식적 몸부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과 정체성을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가계에 투사하고 있는 반면 아들은 혁명과 신장로라는 미래지향적이고 외부적인 세계로 자신의 리비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 사이의 팽팽한 심리적 긴장 속에서 루첸의 아내는 매우 독특한 정서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내는 두툼한 체격과 태연한 성격으로 묘사되며 철저하게 현실 원칙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남편이 솥의 윤기나 조상의 유산이라는 상징적이고 관념적인 가치에 집착하며 분노할 때 아내는 평화롭고 커다란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버립니다. 그녀의 이러한 묻어남과 정서적 둔만은 남편의 신경증적 불안에 전염되지 않기 위한 훌륭한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가게가 헐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훌쩍이며 울다가도 아들이 매달 $50라는 거금을 벌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자 금세 얼굴을 펴고 새 튄 옷을 상상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아내의 모습은 생존 본능에 충실한 인간의 원초적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그녀에게는 상징적 자아의 붕괴가 초래하는 트라우마보다 당장의 생존과 물질적 안정이 우선하며 이는 불안에 잠식된 루첸의 병리적 상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서사 내에서 일종의 심리적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루첸의 내면은 신장로 건설이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 즉 트라우마적 사건에 직면하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청년 장교가 가게를 철거하라고 통보했을 때 루첸이 보여주는 첫 번째 방어 기제는 부인과 합리화입니다. 그는 12척 사방의 좁은 공간과 2개의 솥에 무려 1만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깁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을 바라는 탐욕이 아닙니다. 자아가 위협받는 극단적인 공포 속에서 자신의 심리적 안식처에 무한대에 가까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자아의 붕괴를 막아보려는 과대망상적이고 나르시시즘적인 방어입니다. 그건 영감의 기부요라는 장교의 냉소적인 선언은 루첸이 구축해온 의미체계를 단숨에 짓밟습니다. 이때부터 루첸은 극심한 심리적 퇴행을 경험합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아들의 찻주전자를 내리치는 파괴적 행동, 건방진 노비 계집에게 물을 적게 주며 부리는 유치한 앙탈, 그리고 침대에 기어올라 방장을 내려버리는 도피 행위는 모두 닥쳐오는 현실의 폭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아의 파편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루첸의 트라우마가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은 인부들이 들이닥쳐 물리적으로 지붕을 뜯어내고 가게를 파괴하는 대목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난 폐허 속에서 무너진 벽돌과 구리소 사이를 멍하니 지키고 앉아있는 루첸의 모습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해리밋 2인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외부 세계의 폭력성이 자아의 수용 한계를 초과했을 때 인간은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각을 차단하고 넛을 잃은 상태로 현실에서 분리됩니다. 지붕이 뜯겨 대낮에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폭력적인 개방감 속에서 루첸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심리적 좌표를 상실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을 향한 충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북문 안쪽의 조그마한 집으로 쫓겨난 이후에도 그는 망망한 밭을 바라보며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이는 사랑했던 대상, 가게, 과거의 자아를 잃어버린 후 적절한 애도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슬픔이 내면화되어 자아를 갉아먹는 병리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루첸의 심리적 회복과 개성화는 그가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미래와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를 집 밖으로 그리고 폐쇄된 자아 밖으로 이끌어낸 존재는 바로 혀도 제대로 돌지 않은 어린 손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무의식의 심연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생명력의 원천으로 내면의 아이 원형을 언급합니다. 루첸에게 손자는 순수한 생의 충동 그 자체입니다. 가을의 훈훈한 온기와 신선한 흙내음, 그리고 손자의 손에 이끌려 집 밖을 나서는 행위는 기나긴 심리적 동면에서 깨어나 다시 현실 세계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경이로운 부활의 순간입니다. 골목을 돌아 신장로를 마주한 루첸은 숭고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좁고 어두웠던 그의 과거 세계를 예리한 칼로 잘라낸 듯한 거대한 길 앞에서 그는 일종의 심리적 압도감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앞섰지만 그토록 경멸했던 신장로 건설 현장에서 한 달에 50달러를 벌며 당당한 얼굴로 지휘를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루첸의 내면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관 가계이 파괴된 자리에 아들의 새로운 세계관 신장로이 찬란하게 세워졌음을 비로소 인지합니다. 아버지의 보호와 그늘 아래에서는 무기력한 게으름뱅이였던 아들이 전통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온 공간에서 비로소 재구실을 하는 완전한 성인으로 자아 실현을 이루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통찰의 순간, 루첸은 비로소 타인을 원망하거나 시대를 저주하는 투사를 멈춥니다. 자기 아들을 재구실을 하는 한 인간으로 만든 것은 신장로의 덕이 아닐까? 라는 그의 생각은
극심한 상실의 트라우마를 수용하고 그것을 더 큰 삶의 질서 속으로 통합해내는 경이로운 치유의 과정입니다. 자신이 구리솥에 열중했듯 아들은 저 거대한 길에 열중하고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루체는 세대의 단절을 넘어선 인간 실존의 보편성에 도달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아이와 나란히 서서 이 혁명, 이 신장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갈 것인가? 라고 던지는 질문은 더 이상 두려움에 쫓기는 패배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정된 자아를 넘어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미지의 미래를 향해 마음을 여는 깊은 심리적 성숙과 애도의 완성을 보여주는 장엄한 철학적 독백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소설 추천입니다. 펄벅의 웍신장로회가 보여주는 근대화의 파도와 전통적 가치의 붕괴, 그리고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이라는 묵직한 주제는 한국 근현대 문학의 핵심적인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와 깊은 궤를 같이 하며 심리적인 울림을 공유하는 작품으로 이태준의 단편소설 왑돌다리와 현대작가 김숨의 단편소설 맞부리 이야기야트를 함께 읽어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먼저 이태준의 왑돌다리는 왁신장롯의 루첸 부자가 겪는 갈등을 한국적 정서와 공간으로 옮겨놓은 듯한 놀라운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골다릿의 아버지 창섭의 부친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과 마을 어귀의 낡은 돌다리에 자신의 모든 정체성과 도덕적 신념을 투사하는 인물입니다. 반면 의사인 아들 창섭은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그 땅을 팔고 비합리적인 돌다리 대신 실용적인 나무다리를 고집하는 근대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관의 대변자입니다. 루첸이 구리솥의 윤기에 집착했던 것처럼 창섭의 아버지는 돌다리를 정성껏 보수하며 과거의 질서를 수호하려 애씁니다. 루첸 장로가 폭력적인 혁명과 강압적인 철거라는 외부의 힘에 의해 전통이 무너지는 과정을 다루었다면 돌다리는 자본과 실용주의라는 내밀한 유혹 앞에서 전통적 가치가 어떻게 소외되고 잊혀져 가는지를 서정적이면서도 서늘하게 포착해냅니다. 두 작품을 비교하며 읽는다면 시대의 변화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앞에서 구세대가 느끼는 상실감과 이를 바라보는 신세대의 시선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얼마나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적 원형을 건드리고 있는지 깊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이러한 공간의 상실과 자아의 뿌리뽑힘이라는 주제를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심리적으로 더욱 파고든 작품이 바로 김숨의 앞부리 이야기옷입니다. 김숨 작가는 특유의 세밀하고 집요한 문체를 통해 재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분리되어야 하는 현대인들의 내상을 집도하듯 그려냅니다. 액신장롯에서 가계의 지붕이 뜯겨나가고 루첸이 멍하니 앉아 2인증을 겪는 그 참혹한 해리의 순간은 김숨의 소설 속에서 살던 집을 잃고 도시의 주변부로 밀려난 채 부유하는 현대인들의 불안한 심리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루첸이 자신의 온전한 심리적 안식처를 잃고 낯선 신장로 앞에 섰듯 김숨의 인물들 역시 철거된 공간 앞에서 자신의 존재론적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듯한 원초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이 세 작품을 관통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어디에 닷을 내리고 살아가는가라는 장대한 심리학적, 실존적 질문입니다. 액신장로가 파괴된 전통 위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다음 세대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조심스러운 수용의 질문을 던졌다면 돌다리사 뿌리 이야기와는 그 사라져가는 것들이 남긴 빈자리와 뽑혀버린 뿌리의 통증에 더욱 오래 시선을 머물게 합니다. 한 공간에 깃든 인간의 기억과 무의식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다룬 이 작품들을 함께 음미하신다면 인간의 마음이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방어하고 수용하며 또 상실을 애도하는지에 대한 매우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